제 아들이 자격이 없다고요. 그 말은 제가 아니라 이 아이한테 하신 겁니까? 엄마,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하더라. 새벽 4시 서울 변두리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간판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 꺼지기를 반복하는 그 낡은 가게는 동네 사람들조차 아직도 저기 하나 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만큼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매일 새벽 어김없이 국물이 끓었습니다. 주인은 강은실이었습니다. 흰면 앞치마를 두르고 손목까지 올라온 고무장갑을 낀 채 새벽 내내 뼈를 꼬는 여자. 머리카락 몇 올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어도 닦을 여유가 없었고 허리가 뻐근해도 펼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자를 들고 솥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서 그 자리가 마치 그녀의 몸에 맞게 파인 자국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게는 작았습니다. 테이블 5개, 손때 묻은 나무 의자, 벽에는 오래된 메뉴판 하나. 새벽 5시가 되면 건설 현장으로 향하는 인부들이 하나둘 들어와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비웠고 아침 8시가 지나면 시장 상인들이 들어와 뜨거운 국물로 몸을 녹였습니다. 은실은 그 사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주문을 받고 국물을 떠내고 설거지를 하고 또 국물을 떠내는 일이 하루 종일 반복됐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는 삶이었고 가게 월세와 재료비를 빼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이 거의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은실은 불평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불평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삶을 오래전에 받아들인 것인지는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건축 설계 도면을 그렸습니다. 낡은 원룸 책상 위에 항상 도면지가 펼쳐져 있었고 연필 자국이 빼곡하게 들어찬 스케치북이 몇 권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돌아와서도 씻기 무섭게 책상 앞에 앉는 아들을 볼 때마다 은실은 말없이 식은 밥에 국물을 부어 방 앞에 놓아두곤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그녀가 아들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었으니까요. 진우의 꿈은 건축가였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싶은 공간을 설계하는 사람. 현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눈은 항상 도면을 향해 있었고 쉬는 시간이면 작은 수첩에 아이디어를 적어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현실을 모른다고 했지만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지금의 고생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은실에게는 손녀 서아도 있었습니다. 진우의 딸이었지만 엄마가 일찍 집을 나간 뒤로 사실상 은실이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서아는 아직 어렸고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몰랐으며 그래서 늘 해맑았습니다. 할머니 가게에 와서 작은 발로 주방 근처를 서성거리고 냄새가 좋다며 솥뚜껑을 들여다보려 할 때마다 은실은 뒤에서 잡아당기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하루 중 유일하게 힘이 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셋은 넉넉하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는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난은 익숙했고 피로는 당연했으며 그래도 아침이 오면 또 국물을 끓였습니다. 이것이 강은실의 세계였고
그 세계는 단단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요. 점심 손님이 다 빠져나간 오후 2시였습니다. 은실이 테이블을 닫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손이 멈췄습니다. 요즘 진우가 면접을 준비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낯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우였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낮고 떨렸으며 숨이 짧았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다쳤고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리 골절 2곳. 수술은 아니지만 당분간 움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은실은 행주를 쥔 손을 그대로 굳혀버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찰나처럼 느껴지는 그 몇 초가 실제로는 훨씬 길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은실이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진우는 아프다는 말 대신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모레가 면접인데. 은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산종합건설 설계직 공채 나 3년 동안 준비한 거잖아. 진우의 목소리는 체념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프다는 말보다 그 말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 은실의 가슴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이것을 원했는지, 얼마나 이 기회를 기다려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류라도 직접 제출해야 하는 거라서 이메일 안 된다고 했거든. 본사 인사팀에 직접 가져가야 한다고. 진우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으면 울 것 같았던 것인지 아니면 엄마에게 부탁을 꺼내는 것이 부끄러웠던 것인지 그냥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은실은 병실 의자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기업 본사에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려 했지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세계는 자신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로비,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공간. 그런 곳에 앞치마 냄새가 밴 손으로 들어선다는 것이 쉽게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벤치에 홀로 앉아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은실은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진우의 이름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고 그 글씨가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실은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명이 셔터 앞에서 2번 두드리다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실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는 밥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날 밤 병원에서 가져온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은실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어봐야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할 것이 뻔했고 그것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거기를 가.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평생 국밥을 끓여온 사람이 대기업 인사팀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인지, 혹시 담당자가 뭔가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입고 갈 옷은 있는지, 어느 지하철을 타야 하는지,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모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다.
오전 내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점심 무렵 서아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질질 끌며 현관을 들어선 서아는 할머니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을 아무데나 던져두고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나란히 앉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서아가 밥상 위에 봉투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야? 은실은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서아는 그것으로 충분했던 모양인지 더 묻지 않고 무릎에 올라와 앉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무게가 허벅지 위에 얹혔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은실은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건축가가 되어 환하게 웃는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릎을 꺾는다면 그 장면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운 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과 그럼에도 가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은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실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검은 재킷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진우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깔끔했고 그것이 은실이 가진 가장 갇혀 입은 옷이었습니다. 바지는 무난한 감색으로 맞췄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낯선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아침부터 유독 붙어 다녔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려 했지만 아이가 떼를 썼고 결국 은실은 서아를 등에 업었습니다. 서류 봉투는 검은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지하철 노선을 3번 확인하고 환승역을 손바닥에 볼펜으로 써두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출근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은실은 서아를 업은 채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아무도 은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출근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실의 심장은 한 정거장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다산종합건설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와 금속으로 지어진 고층 빌딩이 아침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바쁘게 드나들었고 자동문이 쉼없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회전문 너머로 보이는 로비는 은실이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넓고 높았습니다. 은실은 건물 앞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등에 업힌 서아가 손가락으로 높은 건물을 가리키며 와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웃음 같기도 하고 탄성 같기도 했습니다. 은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동문 쪽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냉방이 켜져 있었고 바닥은 윤이 났으며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로비는 넓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흐름 안에서 은실만 유독 느리고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은실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등에 업힌 서아에게 잠깐 머물렀다가 은실의 재킷으로 내려갔다가 검은 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저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를 처리해야 할 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은실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인사팀에 서류 제출하러 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인사팀은 7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펼쳐졌고 양옆으로 칸막이 사무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전화 소리, 키보드 소리, 낮게 오가는 대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인사팀 입구에 서자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중년 남자였습니다. 명패에 인사팀장 최진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은실을 보자마자 걸음을 잠깐 늦췄습니다. 등에 업힌 서화를 확인하고 은실의 재킷을 훑고 검은 가방을 봤습니다. 안내를 받고 올라온 방문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표정이 이미 거부감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형식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은실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공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요. 아들이 사고로 입원을 했고 기간 안에 내야 해서 제가 대신 가져왔습니다. 최 팀장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지원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입원 중이라 직접 올 수가 없어서요. 원칙이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차가웠지만 그 다음 말은 더 낮아졌습니다. 아주머니, 여기가 어디인지는 알고 오셨습니까? 우리 회사 공채는 국내 상위 몇 % 지원자들이 경쟁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리 제출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지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요. 은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논리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쓰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오신 건 또 무슨... 그 말을 끝내기 전에 최 팀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은실은 봉투를 내밀고 있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최 팀장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 옆을 돌아가려 하자 봉투가 그의 손에 스치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우가 3년 동안 준비한 것들이 복도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자기소개서, 설계 포트폴리오, 경력 기술서. 지나가던 직원 2명이 잠깐 시선을 줬다가 돌렸습니다. 최 팀장은 그 자리에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은실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에서 서아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실은 종이 한 장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진 것은 손바닥으로 펴고 순서가 바뀐 것은 맞췄습니다. 복도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모두 주워 담고 일어섰을 때 최 팀장은 이미 사무실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은실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등 뒤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은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은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간다는 것이 지금 이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지하철을 탄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럿이 함께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이 주변 직원들의 반응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섰고 통화 중이던 직원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으며 복도를 지나던 누군가가 자세를 고쳐 세웠습니다. 공기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은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 단추는 끝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걸음걸이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이 지나는 자리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뒤를 따르는 수행 직원이 2명 있었지만 그 남자 주변만 유독 고요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 이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인사팀 쪽으로 방향을 잡고 걸어오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은실을 봤습니다. 발걸음이 멈춘 것은 찰나였습니다. 워낙 짧아서 옆에 있는 수행 직원들조차 알아채지 못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멈췄습니다. 이도현의 눈이 은실의 얼굴 위에 닿았습니다. 등에 엎인 서화가 보였고 가슴에 꼭 안긴 서류 봉투가 보였으며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가 막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도현의 시선은 그것들을 확인하고 나서도 계속 은실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수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이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먼지가 쌓인 서랍이 천천히 열리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닫아두었던 기억 하나가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었습니다.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래서 오히려 선명하게 남아있는 시절. 그 시절에 이런 얼굴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얼굴. 두렵지만 돌아서지 않는 눈빛. 세상이 자신을 밀어내도 발을 내딛는 사람의 표정. 이도현은 그 얼굴을 오래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었고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잊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닫아둔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이 수행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분 어디서 오셨나?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은실을 쳐다봤습니다. 은실도 자신을 향한 말인지 몰라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은실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올라오시죠. 회장실은 건물 꼭대기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바닥 소재가 달랐습니다. 소리가 흡수되는 카펫이 깔려 있었고 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은실은 한 번도 이런 공간에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발이 카펫에 닿는 느낌조차 낯설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도현은 먼저 들어가 큰 창문 쪽에 섰습니다. 은실은 서화를 등에서 내려 옆에 세우고 입구 가까이에 서서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책상은 넓었고 벽면에는 책장이 가득했으며 한쪽 테이블 위에는 건물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도현이 의자를 권했지만 은실은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 편이 오히려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이 공간에 잠시 속한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았고 그것이 더 어색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도현이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짧은 물음이었습니다. 은실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건 제 아들 때문입니다. 공채 지원자인데 어제 현장 사고로 입원했습니다. 직접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가 무효가 된다고 해서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멈춘 것이었습니다. 은실은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원칙이라고. 그런데 저는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도현은 봉투를 받지도 거절하지도 않은 채 은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 복도에서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아니면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아가 옆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이도현의 책상 위 건물 모형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은실이 작게 아이의 손을 잡아내렸지만 이도현은 괜찮다는 듯 잠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이가 지원자의 손녀입니다. 제 손녀예요. 이도현의 표정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은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말을 다 했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도현은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 창문 앞에서 그는 오래전 자신이 내려다보던 다른 창문을 떠올리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도현은 오래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테이블 위 건물 모형을 보다가 다시 은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사이 은실은 서아의 손을 잡은 채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앉으라는 말도 2번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재촉하는 말도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 공간을 더 조용하고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이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는 두고 가십시오. 은실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도현은 그것을 받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통보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실은 그 말을 1번, 2번 머릿속에서 되풀이했습니다. 확답이 아니었습니다. 선처를 약속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전형적인 절차상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겪은 것들, 새벽 지하철을 타고 오던 것,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것, 서류를 한 장 한 장 주워 담던 것이 그 한마디 앞에 힘없이 놓였습니다. 돌아서야 했습니다. 더 기다린다고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이도현은 이미 책상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고 비서가 문 쪽으로 안내하는 손짓을 했습니다. 은실은 서아의 손을 잡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서아가 은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자동문을 통과했습니다. 바깥 공기가 안쪽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건물 그늘을 벗어나자 햇빛이 정면으로 쏟아졌습니다. 은실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진우에게 서류는 냈다고, 나머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꺼낼지, 아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하니 발이 무거워졌습니다.
희망을 주는 것도 실망을 예고하는 것도 모두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면서 은실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장실에는 이도현 혼자 남았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문이 닫히고 공간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지 않고 창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까 은실이 서 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 자리만 유독 다르게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형적인 절차로 훑으려 했습니다. 서류 미비 여부, 기간 준수 여부, 지원 자격 여부. 그런데 포트폴리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도면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작업이 아닌 손으로 그린 도면이었습니다. 선이 고르지 않았고 지우고 다시 그린 흔적이 여러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구조는 달랐습니다. 공간을 나누는 방식이, 동선을 배치하는 논리가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오래 직접 보고 생각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 그린 도면이었습니다. 이도현은 한 장, 두 장 넘겼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읽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도면을 그렸다고.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그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지원했다고. 이도현은 그 문장 앞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이도현 자신이 22이었을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도 설계 일이 하고 싶어서 밤새 혼자 도면을 그렸던 시절이,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던 시절, 한 번의 기회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을 온몸으로 믿으며 버티던 시절이, 그 시절의 자신이 지금 이도면 안에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오래전에 잊기로 결심했던 것들을 다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하면서 가져야 했던 단단함이 실은 그 시절의 가난과 간절함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것을, 지금 자신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한때 누군가의 손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었다는 것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은실이 지하철을 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손녀의 손을 잡고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이도현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우의 병실은 창가 쪽이었습니다. 오후 햇빛이 침대 위로 길게 들어왔고 진우는 깁스한 다리를 뻗은 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은실은 옆 의자에 앉아 진우가 마시다 만보리차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중에는 말이 많아지면 오히려 불안이 커진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휴대폰이 울린 것은 오후 2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진우는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 받았습니다. 은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쳐다보면 긴장이 더 전해질 것 같아서 창밖을 보는 척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진우가 2마디쯤 했고 그 다음은 듣기만 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 한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은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우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 큰 아들이 침대에 누운 채 눈물을 닦지도 않고 천장을 보고 있는 모습이 은실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하게 건드렸습니다. 합격이야. 두 글자였습니다. 짧고 작은 소리였지만 병실 안에서 그 말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은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보리차 컵을 천천히 내려놓고 진우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이도현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은실은 혼자 나갔습니다. 서아에게는 마트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만남은 짧았습니다. 건물 안이 아니라 건물 옆 작은 공원 벤치였습니다. 이도현은 정장 대신 단정한 평상복 차림이었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실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 덕분에 잊고 살던 걸 떠올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말을 꾸미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담아두었다가 처음 꺼내는 것 같은 낮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은실은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을 때도, 확답 없이 돌아서야 했을 때도,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도 울지 않았던 은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벤치 위에 앉아서 오후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서아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은실의 손을 잡으며 올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괜찮은 거지? 은실은 웃었습니다. 눈물 없이 힘주지 않고 그냥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얼굴로 웃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골목길 끝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졌습니다. 저녁 햇빛이 낮게 깔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작은 가게의 간판이 또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깜빡임조차 다르게 보였습니다.